5년째 겨울. 시간은 모든 것을 무뎌지게 한다고 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대한그룹 강민혁 회장은 차가운 대리석 묘비 앞에 서서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말없이 쓸어보았다. 강지훈, 그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세상은 그를 철혈의 총수라 불렀다. 하지만 이 차가운 무덤 앞에서 그는 오직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아들의 밝게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내 끔찍한 사고 현장의 찌그러진 차체와 핏자국이 그 기억 위로 겹쳐졌다. 지독한 후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쓰지만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던 말이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그의 고요한 슬픔을 깨는 낯선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젊은 여자와 그 품에 안긴 두 아이의 모습이었다. 여자는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얇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지훈의 무덤 앞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강 회장의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다. 이곳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개인적인 날에 누가 감히 자신의 슬픔을 방해하는가. 그는 여자가 자신의 비싼 국화꽃다발 옆에 작고 초라한 들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슬픔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은 엄마의 울음이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그들을 쫓아내려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남자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엄마, 왜 우리는 해마다 이 아저씨한테 와야 해요? 아이의 순수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이었다. 해마다 그 한 단어가 강 회장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바람 소리도 여자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아이의 질문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꾹 담은 인매까지. 그의 아들 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여자가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강 회장을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강 회장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질문이 그의 무너진 세상 속으로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민혁 회장은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묘지에서 마주친 아이의 그 한마디는 그의 단단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그는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차가운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김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짜낸 듯 힘겹게 흘러나왔다. 김비서, 사람을 좀 찾아줘. 오늘 아들 묘지에서 봤던 여자와 아이들이다.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아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김비서는 주군의 고통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강 회장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저택별채, 아들 지훈이 쓰던 방으로 향했다. 5년 전 시간이 멈춰버린 그 공간. 아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에게는 성역이자 동시에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방은 아들이 떠나던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이, 악보대 위에는 그리다만 악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들의 의자에 앉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지훈이 죽기 몇 달 전 가장 격렬하게 다투었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지훈은 그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입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진심을 짓밟았다. 사랑 철없는 소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깟 고아야토, 하나 때문에 내 인생과 대양그룹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여자까지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가 평생을 후회하게 될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그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젤 위에 놓인 그리다만 초상화, 그림 속에서 한 여자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웃고 있었다. 피아노 위 악보의 제목은 SHR을 위한 멜로디였다. 그는 그제야 그 이니셜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나무 오르골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이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열었다. 그러자 귀에 익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아들이 죽기 전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그는 오르골 뚜껑 안쪽에 아들의 서툰 글씨체로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다. 소희, 나의 멜로디, 소희, 그림 속의 여자, 악보의 주인공, 그리고 아마도 오늘 무덤개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여자.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침통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여자의 이름은 윤소희. 5살 된 이란성 쌍둥이 남매와 함께 변두리 단칸방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5년 전 지훈 도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바로 한 달 전에 회장님께서 직접 윤소희 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신 기록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 회장의 손에서 오르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단지 아들의 사랑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행복을, 그리고 자신의 손주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미래를 직접 갈갈이 찢어버린 것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늙은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밤새 강민혁 회장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방에서 발견한 진실의 파편들은 그의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되어 숨을 쉴 때마다 그를 고통스럽게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직접 그들을 만나 자신의 죄를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검은색 세단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지나 차는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금이 간 담벼락과 위태롭게 널려있는 낡은 빨래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고급 세단은 그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괴물과도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차를 쳐다보았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목에서 그는 차에서 내렸다. 비서가 우산을 받쳐 들었지만 그는 손을 저어 물렸다. 이 비참한 현실을 그는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가파른 언덕길 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단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그는 멈춰 섰다.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였다. 그는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올라 녹슨 철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멎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윤소희였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묘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 회장의 손이 그보다 빨랐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질식할 것처럼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권위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낯선 떨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아이들에 대해서, 내 손주들에 대해서 말이오. 손주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단어는 그녀의 공포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두려움은 순식간에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아이들을 그의 시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들을 입에 올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복도를 울렸다. 당신이 우리 지훈 씨를 죽였잖아요. 돈으로 내 사랑을 짓밟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까지 빼앗으러 오셨어요. 어림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새끼들은 절대 못 뺏겨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절규에 놀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처럼 느껴졌다. 문 안쪽에서 아이들을 달래는 그녀의 서러운 목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강 회장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그녀에게 저지른 짓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이었음을 깨달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쌓아 올린 증오와 공포의 벽 앞에서 무력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윤소희의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절규는 강민혁 회장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물러섰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림자가 되어 세 사람의 삶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정면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되겠어. 그들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 특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알아내.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되네. 김 비서가 보고하는 내용은 매일같이 그의 심장을 도려냈다. 윤소희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낮에는 식당 허드레시를,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하루 4시간도 차에 자지 못했다. 두 아이는 유치원에 갈 돈이 없어. 엄마가 일터에 데리고 다니거나 낡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돌보며 지냈다. 보고서 속 사진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의 손주들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버린 아들의 핏줄이 세상의 가장 차가운 밑바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의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주말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윤소희 씨가 동네 벼룩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월세가 밀린 듯합니다.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점퍼와 모자를 눌러쓰고 직접 벼룩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초라한 좌판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소희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옷까지 몇 개와 잡동사니들을 팔고 있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몇백 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녀의 좌판 한 구석, 팔려는 물건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낡은 나무 오르골. 지훈의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곁에 두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근처에 위장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평범한 중년 남자인 척 그녀의 좌판으로 다가갔다. 그는 낡은 셔츠 하나를 들어 보이며 값을 묻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르골을 가리켰다. 이건 참 예쁘군요. 파는 물건은 아닌가 봅니다. 소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네,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김 비서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혹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손녀에게 선물할 오르골을 찾고 있어서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오르골을 열었다. 그 순간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을 뚫고 맑고 슬픈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아들의 영혼이 담긴 그 멜로디.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오르골 소리를 듣는 소희의 얼굴 위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은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자신이 돈으로 짓밟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르골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사게. 가격은 묻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줘. 김 비서는 지시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물건들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들였다. 소희는 그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귓게는 아들의 멜로디가, 마음속에는 지독한 후회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벼룩시장에서 얻은 목돈은 윤소희의 팍팍한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 입혔고 작은 케이크를 사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맛보는 달콤한 크림에 행복해하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희는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비록 세상은 그들에게 차갑고 가혹했지만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 작은 행복조차 시기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덮쳤다. 늘 밝고 씩씩했던 아들 하늘이가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소희는 그저 감기 기운 이려니 생각했다.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는 가난한 엄마에게 아이의 작은 아픔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저녁을 먹던 하늘이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아이의 파래진 입술을 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작은 새처럼 축 늘어졌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찢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소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매달렸다. 돈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녀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다. 아이의 상태는 위중했고 원인을 알기 위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다. 소희는 딸 바다의 손을 잡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한편 대한그룹 이사회 회의실. 강민혁 회장은 중요한 안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묘지에서 봤던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남자아이가 쓰러져서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경악한 임원들을 뒤로 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 속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손주가, 내 핏줄이. 그는 평생 처음으로 회사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에서는 마침내 하늘이의 진단 결과가 나왔다. 담당 의사는 소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유전성 비우성 심근병증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낯선 병명.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희귀 유전병이라고 했다. 소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아이 아버지 쪽 가족 중에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우성 유전이라서요.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지훈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셨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피로 새겨진 증거였다. 의사는 유일한 치료법은 심장 이식뿐이지만 비용도 문제고 기증자를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소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오열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앞에 누군가 섰다.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이미 의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전해 들은 후였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대물림한 저주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무너져 내린 소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평생 군림해왔던 제왕의 목소리가 아닌 한 죄인의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이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그의 고백은 잔인한 운명 앞에서 시작된 길고 긴 참회의 서곡이었다. 강민혁 회장의 참회 섞인 고백은 윤소희의 무너진 마음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의 그깟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하늘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아이의 침대가 급하게 이동병동으로 옮겨졌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아이의 뒤를 쫓았다. 며칠 동안 하늘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소희는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만 했다. 그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차마 그들 앞에 나서지 못했다. 그는 병원 복도 가장 끝 눈에 띄지 않는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꺼져가는 손자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용기를 내어내어 하늘이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아이의 침대 곁에 서서 자신의 아들 지훈과 똑 닮은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가, 이 못난 하라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가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반대편에 섰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침묵을 깬 것은 소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3년 전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을 전공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그녀에게 지훈은 구원자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가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신분 차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강 회장이 그녀의 앞에 나타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당신은 제게 돈 봉투를 던지며 말했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보다 지훈 씨가 더 걱정됐어요. 당신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떠났다. 지훈을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떠난 뒤에야 자신의 뱃속에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버텼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마지막에 강 회장은 평생을 짊어져야 할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날 지훈 씨가 사고를 당한 날, 사실은 저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버리고 저와 함께 떠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를 오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고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으며 결국 아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살인자였다. 그의 울음소리가 늦은 밤 병원 복도를 비통하게 울렸다. 늦은 밤 병원 복도를 울리던 강민혁 회장의 비통한 울음은 지독했던 20년 악연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비극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하늘이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아이의 약해진 심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른 장기들까지 망가지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는 강 회장과 윤소희를 호출했다. 의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거웠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급격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 이식을 통해 위급한 상태를 넘겨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소희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심장 이식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전에 간 이식까지 해야 한다니.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지기 직전 강 회장이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는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저 아이의 할애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소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적, 아들의 원수가 이제는 그녀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 회장의 간은 하늘이에게 이식하기에 완벽할 정도로 일치했다. 하지만 의사는 기쁨 대신 무거운 우려를 표했다. 회장님, 연세간 기증수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수술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비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대한그룹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잘못되시면 이 모든 것은. 하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평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김 비서, 내게 대한 그룹은 이제 저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 한 번보다 중요하지 않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내가 내 아들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과분한 기회야.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소희는 그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감사의 감정이 거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는 그의 침대를 붙잡았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훈 씨가.
하늘에서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애원처럼 들렸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다. 이것은 내가 저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나의 마지막 의무라네. 부디 우리 손주를 잘 부탁하겠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다. 소희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의 생명이 이제 같은 수술대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소희는 꺼지지 않는 붉은 등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매달렸다. 제발 두 사람 모두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들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녀의 곁에서 김비서 역시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일 뿐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지친 기색의 주치의가 걸어 나왔다. 소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하십니다. 기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소희를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다. 원망과 증오, 슬픔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비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은 두 사람의 더딘 회복의 공간이 되었다. 하늘에는 소아 중환자실에서, 강 회장은 VIP 회복실에서 각자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소희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두 사람의 병실을 오갔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 회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병실에 조용히 들어갔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그는 대양그룹의 철혈 총수가 아닌 그저 나약하고 늙은 노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물컵에 조용히 물을 채워놓고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건넨 아주 작고 어색한 화해의 손길이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강 회장은 눈을 뜨자마자 아이의 안부부터 물었다. 아이는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소희는 담담하게 아이의 상태를 전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고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병문안을 온 딸 바다를 위해 사과를 깎고 있는 소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주 힘겹게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오직 한 죄인의 뒤늦고 처절한 고백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아들의 사랑을 믿어주지 못했던 죄, 그리고 그녀와 손주들을 고통 속에 방치했던 모든 죄를 눈물로 고백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내 아들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줘서, 그리고 내 손주들을 낳고 길러줘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세. 소희의 손이 멈췄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와 바다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지훈 씨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아빠가 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일주일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하늘이를 보기 위해 강 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소희가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아이의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소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문이 열리고 침대 위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보였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이 위태롭게 하지만 분명하게 태어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치유의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 대신 따스한 햇살이 아이들의 뺨을 감싸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강민혁 회장 역시 무사히 회복했다. 아이가 퇴원하던 날, 강 회장은 세 사람을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근교에 아담한 정원이 딸린 하얀 2층 집 앞이었다. 평생을 살아온 크고 적막한 대저택이 아니었다. 소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집이다. 그 낡은 집은 우리 모두에게 아픈 기억만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상처 입은 네 사람의 서툴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대항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할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장난감 가게를 찾았다. 그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로봇과 인형을 사왔지만 아이들은 그것들보다 장난감이 담겨있던 커다란 박스를 더 좋아했다. 아이들은 박스를 잘라 성을 만들며 깔깔거렸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이들 옆에 쭈그리고 앉아 서툰 솜씨로 박스 성의 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 순간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매일 밤 그는 아이들의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 대신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아빠는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걸 아주 좋아했단다. 이 할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지.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빠를 알려주는 시간이자 동시에 그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 속의 젊은 아빠 얼굴을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 모습은 강 회장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었다. 그는 소희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가 늦은 밤 몰래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며칠 뒤 그는 집에 작은 방 하나를 개조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화실을 만들어 주었다. 지훈이가 자네의 그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를 걸세. 이제 다시 시작해보게나. 그의 배려에 소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둠과 슬픔 대신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따스한 햇살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도 캔버스 위에 물감처럼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딸 바다가 장난을 치다 강 회장의 죽은 아내가 가장 아끼던 낡은 화병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이를 야단치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맞고 울먹이는 손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괜찮다, 아가야. 물건은 깨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되는 게야.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에 얽매여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있는 소중한 보물들이 생겼다. 그렇게 네 사람은 서툴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주말 저녁,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세상 가장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 회장의 하얀 2층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다. 6살이 된 쌍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고 윤소희는 작은 개인전을 열며 잊었던 화가의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대양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아이들의 자상한 할아버지로 살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시간은 흘러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다시 아들 강지훈의 6번째 기일이 찾아왔다. 1년 전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아이들이 직접 고른 꽃다발의 향기가 가득했다. 네 사람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을 안고 집을 나섰다.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차갑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대리석 묘비 위를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훌쩍 자란 하늘이와 바다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의 먼지를 닦아내고 자신들이 직접 고른 꽃을 정성스럽게 내려놓았다. 소희는 묘비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보고 있죠. 지훈 씨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강 회장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바로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새로운 가족 덕분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오르골을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란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너희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선물이지. 그는 아이들에게 오르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그리고 이 작은 상자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담아두었는지. 이 안에는 슬픔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아빠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단다. 하늘이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오르골을 받아 열었다. 맑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고요한 가을 하늘 아래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아빠의 멜로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작은 머릿속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멜로디가 끝날 때까지 함께 음악을 들었다. 소희는 조용히 강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지훈의 육신은 차가운 땅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사랑은 멜로디가 되어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상처를 딛고 하나가 된 네 사람의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마침내 용서와 희생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다. 강 회장님과 소희 씨, 그리고
두 아이의 이야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싹트고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으로 잘못을 속죄하고 남은 여생을 바쳐 산산조각난 파편들로부터 새로운 가족을 일구어낸 한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낡은 오르골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뛰어넘어 마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영원한 사랑의 멜로디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사랑은 하나로 어우러져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따뜻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